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막장 남편과 시가 식구들을 빈털터리로 만들어 쫓아낸 50대 여자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 인생에 가장 큰 잘못이 있다면 전 남편과 결혼한 것이지만, 그래도 가장 잘한 일은 전 남편과 이혼한 것이랍니다. 사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란 옛날 사람이라 제가 이혼이라는 걸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거든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어지간하면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저를 변하게 한 사람들이 바로 막장 시가 사람들이었죠. 대체 어느 정도였는지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어요. 이남 삼녀 중에 장녀라서 국민학생 때부터 밥하고 청소하고 동생들 돌보며 집안을 책임졌죠.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 놀러 가고 학원 갈 때도 저는 동생들 저녁밥 차려줘야 한다고 바로 집에 갈 정도였어요. 하지만 가족들을 너무 사랑했고 살림도 적성에 잘 맞았기 때문에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집안을 화목했고 동생들도 잘 자라주어서 넉넉하진 않지만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읍내에 있는 작은 빵집에서 일도 시작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일 때문에 저희 동네에 내려온 남편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당시 읍내에 큰 관공서를 짓기로 되어 있었는데 남편은 그 일 때문에 내려온 건설사 직원이었어요. 저보다 3살 많았는데 잘생긴 건 아니었지만 서울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동네에서 인기가 많았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대학교까지 졸업한 큰 회사 직장인이라 저랑은 엮일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일하는 빵집에 왔던 남편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저는 눈치가 없는 편이라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자꾸 놀려서 알게 됐어요. 저 서울 남자가 널 좋아해서 맨날 여기 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곧 올라가 버릴 서울 사람이니까 저는 일부러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6개월 정도 머물러 있는 기간 동안 거의 매일 저희 빵집에 오더라고요. 빵을 사러 오지 않은 날은 제가 퇴근할 때쯤 와서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기도 하고요. 저는 그 정성에 마음이 열려서 남편과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일이 끝나서 곧 다시 서울로 올라갔지만 주말마다 3시간 거리를 내려와서 저를 만나고 갔어요. 마을 어르신들은 다들 남편이 지극정성이라고 놀리며 여자는 저런 남자랑 결혼해야 한다고 하시곤 했죠. 그 말을 믿은 게 천우의 하늘합니다. 혹시 젊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면 새겨 들어주세요. 어른들 말씀이라고 꼭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게 1년 넘게 장거리 연애를 한 저는 28살에 남편과 결혼해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신혼 초까지는 깨볶는다는 말처럼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이 잘해주기도 했고 말로만 들었던 서울 생활이 모든 게 신기하고 재미있었거든요. 시골에서는 버스 타고 30분은 나가야 영화관을 볼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20분 정도만 걸어가면 됐거든요. 날 잡아서 마음먹고 가야 했던 백화점, 놀이공원도 서울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갔다 올 수 있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고 차도 많이 막혀서 정신이 없긴 했지만 그런 구경도 다 재미있었답니다. 참, 이쯤에서 저에 대해 알려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저의 최대 장점이자 단점은 바로 눈치가 없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눈치가 없어서 빠릿빠릿하게 좀 알아먹지 못한다고 많이 혼나곤 했죠. 하지만 그래서 속 편하고 더 낙천적으로 살아오기도 했어요. 누가 저한테 싫은 티를 내도 제가 눈치를 못 채면 기분 나쁠 일도 없었으니까요.
한 번은 남편이랑 처음 한강에 와서 63빌딩 구경을 갔을 때였어요. 앞에 있던 커플이 자꾸 저희 쪽을 돌아보며 웃는데 저는 우리가 보기 좋은가 보다 하고 기분 좋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나중에 밥 먹을 때 말해준 게 그 커플은 제가 놀라는 모습이 촌스럽고 웃기다며 제 흉을 봤다는 거예요. 남편이 화를 낼까 싶었지만 제 옆에서 큰 소리 내기가 싫어 참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냥 내가 너무 입을 벌리고 쳐다봤나 보다 하며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눈치 없고 낙천적인 저도 이 사람들 앞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시가 사람들. 시자만 들어도 이가 갈리게 만든다는 그 시부모님과 시누이였습니다. 시가 식구들은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눈치라고는 없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부터 대놓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는 코졸이라지? 요즘은 여자라도 전문대학은 다 나오던데 너는 대학도 안 가고 뭐 했니? 공부를 못했어? 네, 공부를 못하기도 했고 어린 동생들 돌보느라 바빠서요. 하여튼 없는 집은 그게 문제라니까. 첫 딸은 살림미천이라고 그저 부려먹을 생각만 해요. 나는 그게 너무 싫어서 우리 딸이랑 아들 차별 하나도 안 하고 똑같이 키우고 똑같이 공부시켰다.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아가씨는 지금 어떤 회사 다니세요? 놀아요. 대학은 어떻게 겨우 갔는데 취업은 못했거든요. 그래서 2년째 백수. 정말요? 부럽네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빵집에서 일하느라 백수는 못 해봤어요. 아니, 얘는 취업을 못한 게 아니고 내가 안 시킨 거야. 귀한 우리 딸 고생시키기 싫어서. 얼씨구? 집에서 먹고 논다고 매일 그렇게 구박을 하더니. 시끄러워. 너 가만히 못 있어? 고졸도 고졸이지만 난 가진 거 없는 집이라는 게 더 마음에 걸린다. 나중에 너희 부모님이 우리 아들한테 손 벌리시는 거 아니냐? 작지만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보험도 많이 들어놓으셨어요. 본인들 노후는 걱정 말고 너희만 잘 살면 된다고 항상 말씀하셨는걸요. 그깟 총구석 땅이랑 집 같은 게 얼마나 된다고? 나 아들한테만 홀랑 넘겨버리거나 농사 망해버리고 빚져서 비붙지 않는다는 보장 없지. 그렇게 치면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러지 않으신다는 보장은 두 분한테도 없는 거니까요. 뭐야? 너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런 소리를 해? 우리가 그럴 사람들로 보이냐? 저는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따라한 것뿐인데요. 그 말이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저희 부모님한테도 안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아하하, 맞는 말이네. 아빠가 자기 발등 찍었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제가 기죽지 않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대답하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라고요. 저는 눈치가 없어서 몰랐는데 나중에 남편한테 듣기로는 시어머니가 얘 정말 강적이라고 하셨대요. 하지만 저는 어른 말씀이라고 무조건 내내 하지 말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배운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저를 무시하는 일은 계속됐어요. 김장을 하거나 제사를 지낼 때 자기 집안 일인데 남편과 시누이는 열애고 저 혼자 떠맡는 일이 잦았죠. 남매가 사이좋게 TV를 볼 동안 저 혼자 고군분투해야 했어요. 그래도 저는 살림을 좋아했고 당시 가정주부였기 때문에 이것도 내 일이다 생각해서 일단 군말 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잘했다 고맙다는 칭찬은커녕 돌아오는 건 언제나 냄새뿐이더라고요. 한 번은 첫 김장이 끝나고 가족들이 모여서 수육을 먹는데 시어머니께서 제 앞에만 찬밥을 턱 놓으시는 거예요. 밥통에 갓 지은 새밥이 버젓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제가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그 정도면 일부러 차별하신 거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날 집에 가는 길에 남편에게 속상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연애할 때는 세상 눈치 빠르던 남편은 바보가 돼버렸어요. 우리 엄마가 그러실 리가 없어. 속마음은 좋은 뜻으로 그랬을 거야. 네가 오해한 거야. 제가 시가에 대한 불평만 이야기만 하면 항상 이런 대답을 늘어놓았죠. 남자친구가 결혼하면 남편이 되는 게 아니라 남의 편이 된다는 말이 진짜더라고요. 남편의 변한 면 중에 가장 마음 상했던 건 저희 부모님께 안부 전화는커녕 생신 축하 전화도 안 드렸다는 겁니다. 결혼 전에는 저희 부모님께 친아들처럼 잘하더니 결혼 후에는 싹 변하더라고요. 부부는 일심동체라서 아내가 하면 남편도 한 거나 마찬가지라나 어쩐다나 말도 안 되는 변명만 하면서요. 처가댁은 그렇게 안 챙기면서 시가에는 자꾸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결혼 첫 해에는 저도 어리숙해서 꼼짝없이 당했지만 나중에는 저도 변했어요. 나를 챙겨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시가에 가자고 하면 너 혼자 가서 밥 먹고 오라며 혼자 보내버렸어요. 시어머니가 찬밥을 주시면 제가 알아서 대놓고 남편한테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 먹었고요. 저한테만 김장을 시키려고 부르실 때는 일부러 시어머니 교회 친구분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러면 며느리 부려먹는다 소리 듣기 싫어하는 시어머니가 이웃들 눈치 보며 자식들에게도 일을 시키셨거든요. 며느리 부려먹는 건 좋아하시면서 그 소리 듣는 건 싫어하다니 참 재미있죠. 이렇게 제가 지지 않고 대응하다 보니 시어머니는 점점 더 저를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든가 말든가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잘 대처하고 적응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결혼 5년 후에 시가에 큰일이 생겼어요. 시아버지께서 갑작스런 병원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식구들은 모두 몰랐지만 시아버지의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마지막까지 끌어다 쓴 빚이 어찌나 많은지 시어머니는 집까지 팔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 부부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죠. 전에는 따로 살면서 가끔 만나니까 괜찮았는데 같이 사니까 지옥이 따로 없더군요. 살림하는 것 하나하나 어찌나 잔소리하고 생태집을 잡으시는지 돌아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저랑 남편이 단둘이 있는 꼴을 못 보셨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듣기로는 며느리를 질투하는 시어머니가 있다고 하던데 설마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저희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밤에 영화라도 볼라치면 졸려서 정신을 못 차리면서도 꼭 저희 사이에 앉아 같이 보셨습니다. 그때 남편과 제가 커플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멀쩡했던 제 운동화만 해졌다며 갖다 버리시기도 했어요. 같이 끓였는데도 이상하게 제 국그릇에만 소금이 잔뜩 들어가 있고요. 어머님이 세탁기 돌리시면 이상하게 제 옷만 망가졌어요. 그리고 가장 불편했던 건 본인이 불안하다는 핑계로 잘 때 안방문도 못 닫게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같이 살게 된 이후로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를 차별하는 걸로도 모자라 저희 아이까지 차별하시더라고요. 한 달 차이로 제가 먼저 딸을 낳고 시누이가 나중에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런데 태어나기도 전부터 사사건건 비교하며 저희 아이에게 트집을 잡으시더라고요. 한 번은 아이가 4살이 되던 해에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놀라서 달려가 보니까 우는 아이 옆에 어머님이 서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얘가 갑자기 왜 이렇게 울어요? 볼살이 하도 통통하길래 그냥 한번 살짝 꼬집어 본 건데 우네. 아유, 시끄러워라. 애가 왜 이렇게 유난이니? 누가 보면 내가 자기 때리기라도 한 줄 알겠네. 자세히 보니까 아이의 한쪽 볼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자고 있는 아이보를 왜 꼬집으세요? 그냥 신기해서 그랬다니까. 어린애가 이 볼살만 땡땡한 게 욕심이 드글드글 해 보이잖니. 얘한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직 어린아이니까 젖살이 많은 게 당연하죠. 우리 손자는 자기 엄마 닮아서 그런지 젖살도 별로 없어. 얼마나 핸섬하게 잘생겼는지 너도 봤지? 네가 애를 너무 많이 먹이는 거 아니냐? 육아책 보고 공부해서 적당히 먹이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널 닮아서 그런가 보다. 자기 아빠를 닮았어야 하는데 못난 엄마 닮아서 어떡해? 여자인데 앞으로 못난이 소리 들으면 어쩌니? 못난이라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난 그냥 우리 소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할머니가 그런 말도 못하니? 너 그거 찔려서 기분 나빠하는 거야. 찔리긴요. 어머님 빼고는 다들 저 닮아서 예쁘다고 하는걸요? 원래 사람들은 남 앞에서는 다 좋은 말만 해. 어머님은 안 그러시잖아요. 앞에서 나쁜 말만 하시잖아요. 나야 남이 아니고 가족이니까 다 너 잘 되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 저도 가족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네요. 사실 병원에서부터 다들 남편 안 닮고 저 닮아서 다행이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남편 사랑하긴 하지만 솔직히 인물 보고 결혼한 건 아니에요. 뭐야? 우리 아들이 뭐가 어때서? 그만하면 남자답게 잘생긴 거지.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고 한다더니 어머님이 딱 그러시네요. 근데 손녀도 어머님 새끼고 어머님 핏줄인데 왜 밉게 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못되게 구시는 건 참아도 아이까지 괴롭히시는 건 못 참습니다. 한 번만 더 이러시면 저희 집에서 같이 못 사세요. 어머님께서 소리소리 지르며 화내셨지만 저는 안 들리는 척 아이를 안아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누구한테 이야기라도 하며 풀고 싶은데 이야기할 데가 없으니 더 답답했어요. 집안 망신인 그런 이야기를 창피하게 어디 가서 하겠어요. 친정 부모님께는 속상해 하실까봐 그동안 잘 지내고 있다는 소리만 해왔거든요. 하지만 저한테 못되게 구시는 거야 제가 잘 받아친다고 쳐도 아이한테까지 그러시는 건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딸의 빨개진 볼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혼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아빠 없이 자라게 될 것과 제가 이혼녀라는 눈총을 받게 될 게 두려워 선뜻 결정하지 못했죠. 그런데 얼마 후 저에 대한 시가의 대접이 180도 바뀌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친정에서 일어난 변화 때문이었죠. 저희 친정집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말씀드렸죠. 저희 시가는 이것도 촌스럽다, 시골 사람들이 뭘 하냐 하며 계속 무시해왔거든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께 물려받고 또 어머니와 열심히 농사지어 번 돈으로 돈을 조금씩 늘려오셨어요. 그렇게 모은 부모님 명의의 돈이 어느새 5,000평 가까이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시골집 근처에 사는 막내 동생이 잔뜩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누나, 우리 집 이제 큰일 났어. 로또에 당첨됐어. 로또라니? 자다가 무슨 봄창이야? 너 꿈 꿨니? 진짜 로또 당첨이랑 다름없는 일이 벌어졌다니까. 우리 집 논이 모두 택지 개발로 수용된대. 그래서 땅값을 알아보니까 대충 7, 80억 정도 된다는 거야. 너 자꾸 누나 놀리면 혼난다. 하늘의 맹세코 진짜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착하게만 사시더니 복 받으셨나 봐. 누나도 그동안 장녀 노릇하느라 고생했다고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하래. 다 해주시겠대. 정말이야? 세상에 정말 좋은 소식이다. 내가 뭘 했다고. 난 그냥 부모님만 잘 사시면 돼. 참, 근데 너희 매형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왜? 누나가 깜짝 놀래켜주게?
응, 기회 봐서 내가 잘 이야기할 테니까 부모님한테도 절대 말씀하시지 말라고 해줘. 내가 조만간 내려갈게. 막내 동생은 맨날 사고치고 장난만 치는 아이라 또 거짓말을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정말이더라고요. 부모님께 좋은 소식이 생겨 정말 행복했습니다. 평생 농사 짓느라 고생만 하신 두 분을 호강은커녕 기본적인 효도도 못 해드려 속상했거든요. 이제라도 편하게 쉬시면서 여유롭게 노후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 안심이 됐어요. 기쁨과 동시에 저는 한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남편과 시가에는 이 사실을 절대 알리지 않겠다고 말이죠. 시가는 그동안 저희 친정집이 빈농 중에 빈농이라고 생각해서 내내 무시했거든요. 하지만 돈이 생긴 걸 알면 안면 싹 바꾸며 친한 척하고 돈 뜯어낼 궁리만 할게 뻔했죠. 저희 부모님이 피땀 흘려 버신 돈이 단 한 푼이라도 시가에 들어가는 건 싫었습니다. 마침 얼마 전에 들은 시가 식구들의 대화로 남아있던 미운정까지 다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장 보려고 나갔다가 지갑을 깜빡해서 다시 들어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희 처가에 연락 끊은 거 맞지? 아이 엄마가 결혼 초부터 그러라고 했잖아. 명절에 가는 거 말고는 따로 연락 안 했어. 잘했어. 놓을 자리 보고 발 뻗는다고. 네가 잘해주면 만만하게 보고 용돈이라도 요구할지 몰라. 우리 엄마지만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못했어? 새언니가 좀 촌스럽고 답답하긴 하지만 엄마 봉양 다 해주는데. 나는 걔가 너무 싫어. 나 그냥 너희 집 가서 살까? 아니, 절대 싫어. 평생 새언니한테 떠맡기고 살아야지. 나도 엄마 쏙 빼닮아서 못 됐거든. 아무튼 너는 처가에 절대 연락하면 안 돼. 노부부가 그 시골 촌구석에서 살면서 병원이나 제대로 다녔겠니? 나중에 여기저기 아프다고 골골댈 텐데. 노후 책임지라고 빌붙을 수도 있어. 걱정하지 마. 남처럼 잘 지내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 남편은 처가댁 안 찾아오고 연락도 안 하면 어떡할 거야? 그걸 가만둬? 가서 다리 몽둥이 분질러 놓고 당장 이혼시킬 거라고 혼을 내야지. 하하, 자기 아들은 그렇게 시켜놓고 우리 엄마지만 진짜 이기적이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속에서 천불이 나더군요. 남편이 신혼 초부터 저희 친정을 모른 척 했던 게 다 시어머니가 시킨 거였다니. 온 가족이 내 뒤에서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고 조롱해 왔을 걸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던 차였는데 친정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남편은 저희 집이 부자가 된 사실을 알면 절대 저를 놓아주지 않을 게 분명했으니 숨겨야 했죠. 제가 말만 안 하면 절대 모를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시누이가 저희 집에 찾아와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언니, 축하해요. 왜 말 안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감쪽같이 속여?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언니네 친정집 벼락부자 됐다면서요. 땅값이 엄청 올랐다는 이야기 다 들었어요. 아가씨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단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 몰라요? 내가 또 쥐띠거든. 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얘네 친정이 부자가 됐다고? 그 시골 깡촌에 있는 집이? 그렇다니까. 우리 상견례 할 때 사돈 어른께서 어디서 농사 짓는지 말씀해 주셨잖아. 내가 땅에 관심이 많아서 기억하고 있었는데 뉴스에 그 지역 이야기가 딱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는 복덕방 언니한테 물어보니까 거기 땅 있는 사람들 지금 로또 맞은 거라던데? 아, 그래? 거기 땅이 그렇게 비싸? 들어 누워서 TV를 보던 남편이 갑자기 일어나서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다정한 척 제 어깨 위에 손을 턱 올리기에 저도 턱 쳐냈죠. 남편이 휘청하고 쓰러지는데
평소 같으면 난리치셨을 시어머니가 갑자기 귤 하나를 까서 제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친정이 로또에 당첨이 됐다고? 아니, 로또 당첨된 거나 마찬가지인 수준으로 땅값이 올랐다고. 거기 땅이 1,000평만 있어도 한 10억, 20억은 받을 수 있다더라. 진작 알았으면 나도 거기 땅 좀 사놓는 건데. 아까워 죽겠다니까. 언니네 거기 땅 얼마나 있는 거예요? 한 2,000평 되나? 글쎄요. 부모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라. 아니 네가 자식인데 심지어 집안의 기둥이 맞발이고 맞사위인데 그런 걸 모르면 쓰니? 얼른 전화드려봐. 그 전에 사과 좀 먹을래? 시어머니는 갑자기 사과까지 꺼내와서 깎기 시작하셨어요. 저희 집에 들어오신 후로 처음 보는 광경이라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모습을 보더니 사과를 빼앗더군요. 어머님 손 다치실까봐 말리는 건가 싶었는데. 엄마, 이 사람 사과 안 좋아하잖아. 이 사람 좋아하는 배를 가져와야지. 집에 배 없어? 그래? 우리 며느리가 배를 좋아해? 없으면 내가 가서 사올게. 아가야, 시어미가 배 사다 줄까? 아가라니. 시집 온 이후로 처음 들어보는 말에 온몸에 송충이가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도 이건 조금 도가 지나쳤다 생각하셨는지 입가가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다들 비슷한 생각을 했는지 집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아유, 나도 나지만 다들 진짜 속 보인다. 그만 좀 해요. 오글거려. 저는 정말 하나도 모르는 일이에요. 저희 부모님 재산에는 신경 안 쓰거든요. 혹시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두 분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요. 그래도 이런 일이 생기면 한번 연락드려 봐야지. 내가 지금 연락드릴까? 아니다. 찾아가 봐야겠다. 시골 분들이라서 그런 거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 우리가 가서 알려드리자. 평생 전화 한 번 안 드리더니 갑자기 왜 이래? 우리 집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꺼. 저는 너무 화가 나고 당황스러워서 일단 자리를 피했습니다. 신우이는 어떻게 상견례 때 들은 이야기까지 기억해서 땅값을 알아보는지 하이에나가 따로 없더군요. 역시나 돈 이야기가 나오자 확 돌변하는 시가 사람들의 모습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앞으로 거머리처럼 달라붙으려 할 게 뻔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머리를 쥐어싸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제가 큰 결심을 하게 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며칠간 저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더라고요. 괜히 잘해주고 챙겨주는 척하는데 검은 속매가 빤히 들여다보여서 정만 더 떨어지더군요. 언제까지 그러고 있나 보자 지켜보는데 며칠 후 남편이 친정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결혼 후 명절을 제외하고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명절에 가는 것도 제가 며칠 전부터 어르고 달래다가 화내기까지 하며 밀어붙여야 겨우 갔거든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남편에게 기회를 줘보자는 마음으로 가면 돈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해서 믿고 시골집에 내려갔죠. 저희 부부가 도착하자마자 친정 부모님께서는 버선발로 나와서 환영해 주시더라고요. 1년에 딱 2번만 내려오는 비싼 사위였으니 오죽 반가우셨겠어요. 그런데 마당에서 키우는 개 복순이가 갑자기 남편을 물어뜯을 것처럼 달려들더라고요. 아버지는 사람이면 다 좋아하는 순한개인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복순이를 혼내서 계집에 묶어놓으셨습니다. 동물들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알아본다더니 진짜 그런 게 있긴 한가 봐요. 결혼 전에 괜히 동네 어르신들 말 믿지 말고 개나 한 마리 키울 걸 싶었습니다. 집안에 들어가 보니 친정 어머니는 정말 쉬암탉까지 잡아서 진수성찬을 차려놓으셨더라고요. 새삼 제가 정말 불효녀구나 싶어 가슴이 아팠어요. 어쩌다 이런 나쁜 놈이랑 결혼해서 부모님께 큰 죄를 지고 살았을까요?
여기까지 운전해서 오느라고 많이 힘들었지? 우리 사위 좋아하는 걸로 차렸으니까 많이 먹게나. 역시 장모님밖에 없네요. 잘 먹겠습니다. 어허, 이 장모님밖에 없다니. 여기 이 닭은 내가 잡은 거고, 이 인삼도 내가 옆집 밭에서 헐레벌떡 뛰어가서 캐온 거야. 우리 마사이 먹이려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캐왔는데. 아, 역시 장인 어르신밖에 없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근데 너는 왜 이렇게 말랐어? 밥도 안 먹고 다니는 거야? 어머니가 제 밥그릇 위에 닭고기를 쭉쭉 찢어 올려주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도 제가 좋아하는 고기 반찬을 제 앞으로 옮겨놔주며 저를 걱정하는 눈으로 보시더라고요. 보시고서는 시어머니한테는 찬밥이나 받으며 사는 처진데 그 생각을 하니 괜시리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을 걱정 끼치기 싫어서 짐짓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나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성공했나 보네. 어때? 날씬해? 아유, 네가 뺄 데가 어디 있다고. 지금 딱 예쁘니까 팍팍 좀 먹어. 너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도 했으니까 네가 다 먹고 가야 돼. 정말 맛있네요. 역시 저희 장모님 요리 솜씨 최고십니다. 근데 제가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거든요. 여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당신은 가만히 좀 있어봐. 사실은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해보려고 준비 중이에요. 진짜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이 자본금이 조금 부족해서 애먹고 있거든요. 이제 두 분께서도 여유가 좀 생기셨으니까 한 5억 정도만 투자해보시면 어떨까요? 아이, 그래서 온 건가? 돈 빌려달라고? 꼭 그런 건 아니고, 두 분 얼굴도 뵐 겸 겸사겸사 온 거죠. 제가, 이건 진짜 가족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템 진짜 좋아서 5억만 주시면 1년 만에 한 3배까지도 불려드릴 수 있어요. 당신 미쳤어? 돈 이야기 안 하기로 나랑 약속하고 온 거잖아. 가족끼리 못할 말이 어디 있어. 이게 다 우리 가족을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진짜 좋은 기회인데 장인어른 재산도 불리실 수 있으면 좋잖아. 제가 화를 내며 남편을 끌어내려고 했지만 마음 착한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말리셨어요. 사위가 하는 말이니 들어보고 한번 고민해 보시겠다면서 말이죠. 돈 이야기 꺼내는 사위에게 실망했지만 제가 혹시라도 곤란해질까봐 저를 위해 참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당한 이야기를 전혀 말씀드리지 않아서 여전히 친정에서 남편은 좋은 사위였거든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부모님 앞에서 더 화를 낼 수가 없어서 먼저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 있던 복순이가 왠지 저를 한심하게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짧게 멍멍 짖는 게 꼭 이 바보 멍청아 하며 욕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걔한테까지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지만 그래도 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그동안 지키겠다고 혼자 이악 물고 노력해온 제 가정이 정말 하찮은 거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는 열이 받아서 남편을 남겨둔 채 혼자 차를 가지고 운전해서 와버렸어요. 남편은 시외버스를 타고 밤늦게 집에 왔더라고요.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되레 화를 내기에 새벽까지 큰 소리를 내며 대판 싸웠습니다. 그날 저는 이 남자와는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고 생각했어요. 몇 년간 고민만 해왔지만 이제는 정말 이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리고 그동안 머릿속에 세웠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이름하여 막장 시가 탈출 프로젝트였습니다. 3일 만에 친정아버지가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남편에게 5억을 빌려주겠다고 승낙하신 거죠. 남편과 시어머니가 잘 됐다며 환호하시는데 저는 그 모습에 더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날부터 조용히 지내며 시가가 변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저희 친정집을 그렇게 무시하던 시간은 돈 앞에 완전히 돌변해서 비굴한 개처럼 굴더라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 비위를 맞추려고 안 하던 안부 전화도 하고 선물도 보내고 음식까지 만들어 보냈거든요. 돈이라는 게 정말 무섭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의 통장에 5억 원이 정말로 입금이 되자 그날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러자 며칠 후 시누이가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이상한 눈짓을 주고받는 걸 보니 둘이 뭔가 짜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시누이는 먼저 비싼 화장품 선물 세트를 저에게 내밀더군요. 언니, 잘 지냈어요? 요즘 날씨 쌀쌀해서 언니 얼굴 까칠해진 것 같기에 화장품 좀 사왔어요. 살다 보니까 아가씨한테 선물을 다 받아보네요. 내 생일에도 이런 일 없었는데 웬일이에요? 아유, 언니. 그때는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랬던 거죠. 마음으로는 항상 언니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전혀 몰랐지만 어쨌든 이건 고마워요. 용건 있어서 온 것 같은데 한번 얘기해봐요. 그게 우리 남편이 회사에서 잘릴지도 모르거든요. 요새 경제가 어려우니까 정리해고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카페를 좀 해볼까 하는데 어때요? 아가씨가 장사를요? 아가씨 누가 안 좋은 소리 하는 거 요만큼도 못 참잖아요. 카페 하면 진상 손님들 많을 텐데 어쩌려고 그래요? 나 성격 많이 죽었어요. 발 넓고 싹싹해서 장사하면 잘할걸요? 한 3억 정도만 투자해주면 될 것 같은데. 2년 뒤에 이제까지 쳐서 다 갚을게요. 그래, 얘도 이제 철들었어. 마침 요 아래 상가에 목 좋은 자리가 났단다.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골목이라 거기 잡으면 횡재하는 거래. 아가씨, 커피는 내릴 줄 알아요? 아, 요새 그런 거 다 기계가 해줘요. 그럼 빵이나 쿠키는 구울 줄 알아요? 아, 그런 건 알바생 시키면 되죠. 그럼 아가씨는 뭐 하게요? 저야 뭐 손님 오시면 밝게 인사하고 친절하게 계산하고 뭐 그런 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얼굴 마담. 해맑게 웃으며 말하는 시누이의 얼굴을 보니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이런 걸 보고 뇌가 청순하다고 하는 건가 싶었어요.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이언은 노력조차 안 하면서 그냥 쉽게 돈 빌려서 사장 노릇만 할 생각이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건 빼박 망하는 지름길이구나. 3억 빌려주면 3억 그대로 다 잃고 빚만 더 져서 오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한참 고민하다가 대답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아가씨 혼자는 불안하니까 심일부까지 같이 하는 건 어때요? 그러면 돈 빌려드릴게요. 진짜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안 그래도 남편이 힘들다고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알겠어요. 그러면 친정아버지한테 당장 연락드려서 3억 보내달라고 말씀드릴게요. 정말이에요? 까, 언니 고마워요.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착하고 현명한 우리 새언니 최고. 우리 며느리 성격 시원시원한 거 보소. 어쩌다 우리 집에 이런 복덩이가 들어왔는지 모르겠구나. 네가 우리 집안의 은인이야. 저는 신나서 잔치를 하겠다. 최고의 며느리라는 현수막을 걸겠다. 난리치는 모녀를 겨우 말렸습니다. 신나서 알랑방귀 끼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보니 간식 던져달라고 꼬리 흔드는 강아지가 떠오르더군요. 그만큼 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었거든요. 툭하면 반말하고 자기 애 봐달라고 떠맡기며 저를 그렇게나 무시했던 시누이. 그리고 저를 발톱에 낀 때만도 못하게 보면서 비웃고 멸시했던 시어머니가 말이에요. 사람이 돈 앞에서 돌변하는 꼴을 보는 건 참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좋아하는 식구들을 보면서 속으로 몰래 웃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지옥행 열차에 태우는 순간이었죠. 그로부터 정확히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 친정집 돈으로 시작한 남편과 시누이의 사업은 어떻게 됐냐고요? 제 예상과 달리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쫄딱 망했습니다. 둘 다 아무것도 모르고 능력도 없으면서 그저 사업바람만 불어서 일을 벌였거든요. 그런 주제에 허세는 얼마나 부리는지 좋은 거 비싼 거 아니면 안 쓰는 타입이었어요. 벌어들이는 건 거의 없는데 쓰기만 펑펑 쓰니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었습니다. 만약 성공했으면 그거야말로 오히려 기적이었을 거예요. 사실 저는 그렇게 될 줄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친정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남편과 시누이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거예요. 바보 같은 남편과 시매부는 그 돈만 믿고 사업하겠다며 회사를 그만두었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망했고 50대에는 재취업하기도 힘드니 이제 영락없는 백수가 된 거죠. 망할 사업에 돈을 대줘서 갈 곳 없게 만드는 게 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5억을 다 날려버리고도 정신을 못 차렸더라고요.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제발 친정집에 연락해서 한 번만 돈을 더 빌려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 앞에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돈이나 단문서쯤 되는 줄 알고 신나서 봉투를 뜯어보던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봉투 안에는 제가 서명한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거든요. 1년 동안 제가 서랍 속에 깊숙이 간직해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어이없는 얼굴로 저를 보며 화를 내더군요. 사업 하나 망했다고 이혼이라니.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딱 10억만 있으면 우리 회사 다시 회생시킬 수 있다니까. 이게 진짜 마지막이야. 10억만 있으면 다 망한 회사를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아니, 5억 다 날려버린 것처럼 10억까지 다 날려버리시겠지. 너 대체 남편을 뭘로 보는 거야? 나 진짜 할 수 있어. 나를 위해서 이러냐?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러는 거야. 아, 우리 가족을 위해서였구나. 그렇게 가족을 생각해서 바람이나 피우고 다녔구나. 그래, 뭐? 뭐라고? 아니,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 바람? 바람이라니? 내 아들이 그러고 다닐 리가 없다. 지 아빠가 남봉꾼이라 내가 평생 고생하는 걸 봐왔는데 절대 그럴 리 없어. 어머님은 남편한테 그렇게 당하시고도 믿을 게 없어서 남자를 또 믿으세요? 어머님 아들도 아버님이랑 똑같아요. 시누이 친구 미영 씨랑 바람 피운 지 1년도 넘었거든요. 아, 미영이 말하는 거야? 당신 그거 다 오해야. 미영이는 그냥 남편 죽고 혼자 애 키우며 사는 거 힘들어하기에 좀 도와준 것뿐이야. 내 동생 친구니까. 내 아들이 아니라잖아. 애가 착해서 불쌍한 사람 보면 지나치지 못해서 그래. 너는 왜 증거도 없이 생사람을 잡고 그러니? 증거가 왜 없겠어요? 그 증거 모으느라 제가 1년이나 이런 남자랑 같이 살았는데요. 당신은 정말 꼭꼭 숨기려고 노력했더라? 상간녀가 누군지 안지는 꽤 됐는데 증거를 모으는 게 오래 걸렸어. 그 여자를 격리로 취직시켜서 사무실 안에서 주로 만나니까 사진 찍기가 어렵더라고. 그래도 이제 방심했는지 그 여자 집에 아예 살림을 차렸던데? 저는 흥신소를 통해 모은 증거 자료들을 남편 앞에 하나씩 보여줬어요. 남편과 상간녀가 차 안에서 키스를 하는 모습, 저녁에 그 집에 들어갔다가 새벽에 나오는 모습 등이 찍혀 있었죠. 그리고 남편이 그 여자에게 월급 명목 외에도 수시로 돈을 보낸 통장 거래 내역까지도요. 그걸 확인한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시어머니는 결혼 생활하는 30년 넘게 시아버지가 다른 여자들 만나는 걸 겪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다 해도 불륜만은 절대 안 된다. 절대 그렇게 살지 마라. 신신당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자기 아들이 자기 남편이랑 똑같은 놈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 실망이 크셨을 거예요.
남편은 확실한 증거 자료들을 보고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1년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남편과 같이 친정에 갔다가 화가 나서 먼저 돌아온 길이었어요. 휴게소에 들려서 커피를 마시며 잠시 쉬는데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미영아, 네가 우리 오빠한테 부탁 좀 해줘. 나도 3억만 빌려달라고. 오빠는 네 애교 한 번이면 다 넘어가잖아. 내 덕분에 우리 오빠 만났으니까 은혜 꼭 갚아. 그건 바로 아가씨가 남편과 불륜 관계에 있는 자기 친구한테 보낸 메시지를 저한테 잘못 보낸 거였어요. 뒤늦게 자기 실수를 알았는지 서둘러 메시지를 지웠지만 저는 이미 미리 보기 창에 뜬 메시지를 확인한 뒤였습니다. 미영이라는 사람은 아가씨와 가장 친한 친구로 시가에도 가끔 놀러와서 저도 얼굴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몇 년 전에 이혼해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예전에 저처럼 순진한 얼굴에 착해 보이는 아가씨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걸 아가씨도 다 알고 있었다니 저는 배신감에 치가 떨렸어요. 그날 무슨 정신으로 집까지 운전해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당장이라도 남편 목이라도 조르고 싶고 그 집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제대로 복수하고 나가고 싶어서 참았던 거예요. 저는 그 뒤로 시가 인간들을 다 망하게 할 생각으로 하루하루 버텨왔습니다. 그때 고등학생이었던 제 딸은 마침 본인이 원하기에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보내주었어요. 엄마와 아빠가 피 튀기게 싸우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날은 1년 동안 그렇게 벼르고 벼르다가 드디어 맞이하게 된 복수의 날이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고 앉아있는 남편에게 서류 하나를 더 내밀었어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한테 돈 빌릴 때 썼던 서류인데 기억나지? 외도나 도박, 폭력 등의 문제로 이혼할 시 빌려줬던 돈을 바로 변제한다. 이제 당신이 이 조항 지킬 차례야. 당장 내 돈 5억 갚아. 이건 외도가 아니라 그냥 어쩌다 한번 실수한 거야. 근데 내가 사랑하는 거 너뿐이야.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느니 지나가는 똥개 입에서 나오는 개소리 믿겠다. 너 이 서류에 서명할 때도 바람 피우고 있었잖아. 근데 안 걸리면 된다는 생각으로 승낙한 거 아니야? 그래놓고 이제 와서 뻔뻔하게 뭐? 사랑? 진짜 추하다. 그러자 더 이상 제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남편이 갑자기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불쌍한 얼굴로 무릎 꿇고 빌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제 뺨을 세게 내려친 거예요. 태어나서 뺨을 맞아본 건 처음이라 너무 아프고 충격도 컸지만 제 안에서 다른 감정이 샘솟았습니다. 아싸, 성공이다 하는 기쁨이었죠. 제 반응을 눈치 못 챈 남편이 여전히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추해? 다 알고 있었으면서 아닌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2년 동안이나 음흉한 꼼꼼이를 숨기고 살아온 네가 더 추해. 네가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질려서 다른 여자 만난 거라고. 역시 본성이 나오는구나. 그래, 넌 처음부터 이런 놈이었어. 이혼 소송 증거 하나 더 늘려줘서 고맙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112를 눌러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놀란 남편과 시어머니가 전화를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얼른 안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경찰을 기다렸어요. 10분 정도 기다리니 금세 경찰들이 왔더군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이 자리를 빌려 불철주야 수고해 주시는 경찰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제가 경찰들의 호의를 받으며 밖으로 나가자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말리려고 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사람들 다 보는 아파트 로비에서 어설픈 연기까지 시작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며 불쌍한 척까지 하시고요. 코미디가 따로 없었습니다. 아이고, 경찰 선생님들.
글쎄 늙은 제가 잔소리 좀 했다고 며느리가 절 때리기에 저도 화가 나서 같이 뺨을 좀 때렸습니다. 그게 경찰에 신고할 일인가요? 세상에, 며느리가 잘못했네. 아유, 어서 당장 시어머니께 사과해요. 늙은 제가 힘이 어디 있다고 세상에 이런 폐륜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잘 말렸어야 하는데, 이게 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자기가 먼저 때려놓고 되려 시어머니를 신고했단 말이야? 뭐 저런 파렴치한 며느리가 다 있어? 지나가던 사람들이 편을 들어주자 시어머니는 더 신이 나서 꺼이꺼이 우시더라고요. 경찰들이 어떻게 하냐는 듯이 저를 빤히 보기에 저는 어쩔 수 없이 휴대폰에 녹음한 것을 그 자리에서 틀었습니다. 싸움 당시 남편과 제가 나누던 대화, 그 사이에 들리는 뺨 때리는 소리까지 모든 게 다 녹음되어 있었죠. 녹음된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다 놀라고 웅성거리며 시어머니와 남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을 들킨 남편과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요. 아니, 그게 말입니다. 제가 일부러 거짓말 한 것은 아니고요. 뭐야, 남편이 때려놓고 어머니까지 가세해서 같이 거짓말한 거야? 이거 완전 모자 사기단 아니야? 아유, 어서 당장 아내분한테 사과해요. 자기가 바람까지 피운 주제에 뭘 잘했다고 아내를 때려? 뭐 저런 파렴치한 남자가 다 있어? 저는 정말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나중에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필요할 것 같아 녹음했던 건데 거짓말쟁이 모자 때문에 본의 아니게 남편과 시어머니의 실체를 온 동네에 까발리게 되었죠. 하지만 그렇게 되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거기 오래 사신 데다가 큰 교회에 집사라서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밖에서는 사람 좋은 척하고 다니셨는데 다 들통나서 아마 다음 날부터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드셨을 거예요. 저는 사람들의 응원 소리를 들으며 경찰차를 타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고 남편을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물론 이혼 소송과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했죠. 모든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남편과 시누이에게 곧바로 채권 반환 소송까지 걸었죠.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으니 남편에게 빌려준 돈 5억과 시누이에게 빌려준 돈 3억까지 바로 반환하라는 것이었어요.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니 남편 명의의 집이 경매 이후 5억 정도가 남고 시누이 집은 3억 정도 남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의 전 재산을 다 빼앗으려고 계획한 거죠. 남편과 시누이는 물론 시어머니 시매부까지 매일같이 저에게 빌고 애원했지만 저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서 두 사람의 집을 다 경매에 넘겨버렸습니다. 사업 실패 후 남은 재산이라고는 집뿐이었던 남편과 시누이는 집을 경매로 매각당하고 빈몸으로 쫓겨났죠. 저는 그렇게 빌려줬던 돈 5억과 3억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도 당연히 제가 다 이겼죠. 남편에게 남은 돈이 없어 재산 분할까진 못했지만 대신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아서 채울 수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남편과 시누이, 상간녀까지 모두를 빈털터리로 만들며 통쾌하게 복수를 끝냈습니다. 모든 게 끝난 후 남은 건 딸에 대한 걱정뿐이었어요. 남편이 저한테는 원수이지만 딸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빠였으니까요. 하지만 다행히도 딸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저를 이해해주고 또 위로해 주었습니다. 딸도 제가 빨리 이혼하기를 바랐다고 말해주어서 정말 고맙고 안심이 되더라고요. 제가 남편 복은 없어도 자식 복은 있죠. 그렇게 이혼한 지 벌써 3년이 흘렀네요. 하기 전엔 이런저런 걱정이 많이 됐지만 막상 이혼을 하니 단점은 하나도 없이 온통 장점뿐이었어요.
남편과 시가 스트레스 없이 오로지 저만 신경 쓰고 사는 인생은 정말 편하고 행복한 거더라고요. 저는 지금 딸과 함께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님 도움으로 반찬 가게를 열었는데 그게 아주 잘 돼서 체인점까지 냈어요. 사업 욕심은 남편한테 있었는데 정작 성공한 건 저라는 걸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나네요. 20여 년의 결혼 생활이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큰 교훈을 준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최고 가치로 두어야 할 것은 오직 나의 행복이라는 걸 절실하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행복을 위해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듣고 계신 모든 분들도 자신의 행복을 찾으시길 바라며 여기서 글을 마칠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